마지막으로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원래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아니야지 이제 정상적인 의사표시고 아무 문제 없이 이제 계약이 위약이 성립 이행하면 땡칠 건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110조에 사기 강박으로서 규정을 하는데 110조 1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기나 강박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갑이 지금 아파트 소유자다. 그런데 나는 원래 아파트를 을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의사는 눈꼽만치도 없었는데 얘가 나를 기망 속였다. 또는 강박 공갈 협박했다면 아파트 한 번 때려주겠다. 기망 강박에 의해서 이제 팔겠다고 의사표시했고 결과 매매계약이 성립됐다. 얘는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은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한 가지 분류와 관련해서 주의할 것이요. 올해 조금 전에 이렇게 의사표시가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이 두 가지겠다고 그러네요. 의사표시 일치할 것, 하자 있는 의사표시 아닐 것. 그래야지 의사표시가 정상적이 되고 계약도 이제 무리 없이 쭉 이행이 되고 이제 분쟁 없이 끝나는 건데,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 되면 효력 요건 못 갖췄다.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아웃단을 딱 검토를 했고, 그런데 분류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 사기관건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만약에 의사표시가 이것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가정을 하면 이것도 여기에 싸잡아서 같이 분류를 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사기 강박을 우익하고 별도로 이제 구별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 뭐가 다르느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적어도 외관성으로 볼 때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에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야매로 어영경하면 안 되고 정말로 사기강변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인지 눈으로 확인한단 말이에요. 먼저 김항영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나 아파트 원래는 을에게 팔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나를 기망을 했어요. 기망을 해서 아파트를 매도하겠다고 내심으로 의사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내심으로 이렇게 원래는 팔겠다는 의사가 없었는데 기망해서 또는 이제 강박 같으면 공갈 협박해서 매도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했고 내심으로, 그 다음에 표시도 매도하겠다고 팔겠다고 표시를 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진이 내심에 드는 진이 매도하겠다, 표시 매도하겠다, 의사 표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외관상으로 이렇게 의사 표시 일치하는 경우 때문에 위약과는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에서는 왜 취소하라고 됐느냐? 의사 표시가 일치하면 효력 요건을 갖춘 경우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면 효력 요건을 갖춘 경우니까. 근데 왜 우리 민법에서는 이것도 취소하라고 됐느냐? 그래서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하자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보세요. 원래는 갑이 아파트를 매도하자는 의사가 없었어요. 근데 기망이나 공갈 협박에서 매도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하자가 있지 않냐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갑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는데 기망이나 공갈 협박에서 매도하겠다고 의사결정했으니까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를 당했다 말이에요. 해서 소유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취소하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취소하도록 한 이유가 재산권 보호 목적이 아니고, 물론 등기전이 됐고 나중에 이제 사기강물에서 취소하면 넘어갔던 소유권 찾아오니까 부차적으로 이자 재산권도 보호가 되겠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를 당했으니까 진짜 잊어먹지 않도록 하세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취소하도록 한다. 이 염두에 딱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한 가지 것만 우리가 좀 주의를 하자고 말이에요. 지금 사기하는 의사표시 성립되려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거쳐야 있죠. 얘가 얘를 기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망에서 뭐 팔겠다 사겠다, 아니요 기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얘가 속아 넘어가니까
착오에 빠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팔겠다 사겠다 의사표시하고 강박이면은 공갈 협박했으니까 얘는 이제 공포심에 빠지고 공포심에 빠져서 팔겠다 사겠다 의사표시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사기 강변 의사 성립되고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 자유를 보여줘서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때 저 민법을 따라 법의 기초 한 가지만 깨우치고 넘어가자 말로 여기 저 기망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되는데 기망행위는 쉽게 말하면 속인다 그 의미겠지만 여기 기망행위 속에는 자기하고 부자기가 모두 포함이 된다. 이 법공부 기초니까 인문관에서 미리 좀 깨우쳐두는데 원래 법과 도덕의 차이가 뭐냐. 법이라고 하는 사회규범은 인간의 행위만을 규율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도덕은 그 행위를 유발시킨 인간의 내심까지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십계명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근데 도덕이나 종교 세계에서는 인간은 내심까지도 깨끗이 하라는 것.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속에는 마음속으로 간음하겠다고 생각하는 놈도 간음한 놈이나 똑같니라. 마음속까지 깨끗이 하라. 도덕 종교는 인간의 내심까지 규율하는 거예요. 그게 법하고 달라. 근데 법의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갑이란 무엇입니까? 의리한 처녀가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이쁘다. 내심으로는 천만 번 강간하겠다고 내심으로는 생각을 했다 그 말이야. 근데 마음속으로 끝냈다 그 말이야. 이것도 형법의 규율 대상이냐? 형법의 규율 대상이 되면 내심으로 강간하겠다 생각만 가지고도 강간죄가 성립, 징역 3년 이상 처한다 이런 결과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야.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5천만 백성 중에 남자들 한 2,500 잡고 그 중에 성인 한 1,500 잡고 싸그리 교도소에 갔을 거란 말이야.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니까. 이런 거는 법의 규율 대상 아니라 도덕의 규율 대상이지. 법은 얘가 내심으로 강간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걸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 행위로 나타날 때 의리한 처자를 업어치겠다 그러면 이제 행위로 나타냈기 때문에 법이 규율을 하는 건 나쁜 새끼 징역 몇 년을 처한다 요렇게. 이게 법공부 기초라고 말이에요. 이건 항상 염두에 두고 법공부하는 거야. 민법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법의 규율 대상은 인간의 행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법의 규율 대상이에요. 법공부 기초라고 말이에요. 이 인간의 행위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이 인간 행위 속에는 자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부자기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부자기라고 하는 것도. 여기 자기는 어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자기라고 그래요. 여기 부자기는 기대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자기 그래요. 여기 인간의 행위 속에는 자기하고 부자기가 다 포함이 되고 이게 모두 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 지금부터 연습 한 번만 해본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도 출제된 또 제가 저번에 첫 주에 여기 들어오자마자 제일 첫날 가르쳐 좀 이런 기초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언론에도 자주 보던 사건이고 판례도 나와있고 그래서 시험에 나왔고 갑이 아파트 분양업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갑이 분양자, 을이 수분양자.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요. 분양계약 체결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이제 문제가 좀 뭐가 있었냐 그러면 첫째, 아파트로부터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는 공동묘지가 조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공동묘지가. 그러면 첫째, 이 사람이 수분양자가 어디서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분양업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분양업자가 첫째, 허위로 고지를 했어요. 이런 일 없다고. 두 번째, 얘가 질문한 바는 없지만 이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 침묵을 지켰어. 고지하지 않고. 1, 2. 이게 이제 사기가 성립되는가. 예컨대 지금 아파트 주위로 공동묘지가 조성이 되어 있다.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요리 되면 아파트 값은 똥값이 될 거란 말이야. 여기에 수분양자 입장에서 이런 아파트 분양받으면
나중에는 분양가 이하로 이제 똥값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입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분양업자 사기가 됩니까? 이런 게 실제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판례가 나와 있고 분쟁이 붙었으니까 우리 시험에 출제했다 그 얘기인데, 먼저 첫 번째로 여기서 자기하고 부자기를 골라내라고 말이에요. 자기는 자 보세요. 지금 법의 규율대상은 인간의 행위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는 자기도 있고 부자기도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기망행위도 기망행위 있어야지 사기가 성립되니까 기망행위도 인간행위라고. 그러면 자기든 부자기든 다 기망행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기는 어떤 거냐?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니까 얘가 적극적으로 허위로 고지했다. 요게 이제 자기한 기망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사기가 성립된다면 얘가 이제 사기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다음에 기납부한 분양대금 돌려받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요리 될 건데 문제는 침묵을 지키는 경우다 말이야. 얘는 얘한테 당연히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네 나 사기쳤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는 아무 말 한 적 없다고. 요게 이제 곧 부작위에 해당이 된다 말이야. 기대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행하지 않았다. 저는 침묵 지킨다는가. 그럼 이런 것도 기망에 해당이 되는가 이야기인데, 이런 부작위가 기망행위는 될 수 있어요. 다만 기망행위가 되려면 부작위가 전제 요건으로서 이런 게 법공부 기초예요. 자기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말이야. 이 사례에서는 이 갑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수분양자에게 이런 사실을 고지해 줄 의무가 있는가, 이런 거를 자기 의무라 한다 말이야. 이런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면 요거는 부작위한 기망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거꾸로 얘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걸 수분양자에 고지해 줄 의무가 없다. 그래서 침묵을 지켰다. 그러면 요거는 기망에 해당이 안 된다 그 말. 그럼 모든 건 상시로 판단해 보는 거야. 이런 경우에 이 분양업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요거를 수분양자에 고지해 줄 의무가 있겠는가? 법은 상식이니까. 아까 내 이야기 때 답은 이미 나와 있단 말이야. 이런 게 만약에 조성이 되거나 하게 되면은 이 아파트 분양가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 요거는 이 분양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이야. 그럼 이런 거는 분양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신의칙상 고지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된다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켰으니까 이런 거는 부작위한 기망에 해당이 된다. 딱 이런 경우도 수분양자는 민법 110조 1항에 따라서 분양자의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하고 기납부한 분양대금 돌려받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돼요. 따라서 이게 법공부 기초니까 도덕과 달리 법은 원칙, 인간의 행위만을 규율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런 거는 민법보면 형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예요. 여기 인간의 행위는 자기도 없고 부작위도 있다. 따라서 이런 기망행위는 이게 두 개가 다 포함이 된다. 다만 이제 법공부 기초니까 이런 부작위와 기망이 되려면 전제 요건으로서 자기 의무가 있을까, 이런 걸 찾고 사고하는 훈련해야 돼요. 이런 거 조금만 훈련하면 여기서는 선생 도움 없이 여러분 혼자 책 읽고 공부해도 엄청난 실력 올려요. 혼자 공부해도 8, 90점 기본 때린다. 내 도움이 없이도 자꾸 사고하는 거야. 이런 것만 좀 깨우쳐두라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나 110조 2항과 관련해서 워낙에 중요하니까 거기 지금 63페이지 보면 가로 2번에 제3자 사기면 이게 110조 2항이에요. 조문을 좀 써놓으면 좋은데 이게 연년세서로 워낙에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이것만 잠깐 검토하고 넘어가자 말이야. 지금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요 계약의 상대방 얘가 얘를 직접 사기 강박한 사례였고 상대방의 계약의 상대방이 직접 사기 강박한 거 그럼 당연히 취소하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 계약의 상대방 얘가 사기 강박인 게 아니고 계약의 당사자인 제3자가 이 표의자를 사기 강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기 강박을 해서 갑이 을하고 자기 아파트에서 매매계약 체결했다 이런 경우 그러면 계약의 상대방인 제3자가 표의자를 사기 강박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요게 우리 민법 110조 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참 합리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일단은 이 표의자는 취소할 수는 없다 그 말이요. 얘가 사기강박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법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표의자를 사기강박한 사실을
이 상대방이 여기서 또 조문이 똑같게 나와. 알았거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07조랑 단서도 이런 게 있었죠. 똑같은 이제 조문이 나온다. 알았거나 알 수 없을 경우 제3자 A가 토의자 갑을 상임했던 사실을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우는 A를 보여줄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이요. 따라서 알았다. 이것도 이제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악이라고 표현하고 알 수 있을 때 주의문을 조금만 그렸다면 이자 계좌를 상임했던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문을 게을리해서 알지 못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니까 과실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럼 이 경우는 얘 보일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경우 안에서는 얘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게요. 110조 2항에 그러니까 이 조문 자체를 하도 물어봐요. 특히 이거는 중개업자가 이런 짓을 하는 경우도 억수로 많다고 말이야. 중개업자가 나쁜 중개업자는 많으니까 얘가 토지 소유자 판례 나오는 사건을 보면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이 토지가 이제 그린벨트 구역으로 묶여있는 토지예요. 그린벨트 구역으로 묶여있는 토지인데 얘가 저 토지를 매입을 한다 그 말이야. 근데 매수는 뭐 하려고 매수를 하느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요즘에는 저 주유소 영업이 힘들고 그러니까 주유소 사장들 예를 먹는데요. 옛날 시절만 또 주유소는 엄청난 돈 벌게 됐어요. 이제 주유소를 설치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한다. 근데 그린벨트 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주유소 설치를 못해요. 근데 이제 이 거래를 성사시켜서 구전을 바뀌어서 중개업자 A가 또 사기친다 그 말. A란 놈이 요 매수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조만간 이게 그린벨트 그룹부터 풀린다고. 그린벨트 그룹부터 해제가 되니까 땅 사도 된다. 주유소 얼마나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었다 그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그린벨트 그룹부터 해제되는 토지가 아니더라는 거야. 바꿔 말하면 중개업자가 매수인을 기망했다고 이야기해요. 해제 그 말을 믿고 이 그린벨트 묶여있는 토지에서 매매를 했다. 나중에 보니까 해제 대상이 아니더라. 나 주유소 설치도 못한다. 나 돌아보고 싶다. 따라서 요 토지 매매 계약 중개업자 사기왕벌 이후로 취소하고 싶다. 취소하면 이 토지 안 사도 되니까. 지금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 판례에 나왔는데 이 경우도 저 110조 2항에 따라 해결하면 된단 말이야. 얘는 계약의 당사자 아니에요. 중개업자는. 따라서 제3자 사기왕벌. 그러면 이 제3자 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사기강박했다는 여기서는 이제 사기겠죠. 기망했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 A는 중개업자 제3자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이 법조문 자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신경 써. 특히 법조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법률 용어로 악의 알 수 있을 때는 과실 앞으로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 말하면 되고 그 밑에 용어 정리 한번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면 불법원인 급여는 읽을 필요 없고 추정도 뒤에서 배우니까 이해 못하면 추정, 대항력 이런 거는 프린트물로도 나와 있으니까 내가 설명 안 했지만 앞으로 나올 때 배우자고 넘어왔으니까 그 다음 뒤에 거기 의사표력 발생 시기는 64페이지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되고 본 시험에서 이건 한 4, 5년에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닌데 이 개론서에 뭐하러 써놨나 모르겠어. 중요한 걸 더 자세히 써놓지. 그 다음에 대리 65페이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체계를 잡아야 되니까. 지금 이제 다시 한 번만 음미를 해본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민법은 실체법이다. 목표 딱 정했어요. 따라서 계약광역 파트의 권리 의무가 어떻게 발생되는가 이걸 배운다. 따라서 법률 효과 권리 의무에서 배운다. 권리를 기준으로 하면 이거를 권리 변동으로 부른다. 근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 그거를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법률 요건도 크게는 두 종류가 있다.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법률과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있고. 근데 이제 중개부 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법률과 발생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 하나를 중개사 민법 시간에 배운다. 공부 더도 덜도 말고 요 한 줄 배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법률행위 원인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제1단계 법률행위가 성립돼야 되고 성립에 따라서 언제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2단계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립한 거를 전제로 해서 효력 요건 갖췄는가 못 갖췄는가 갖추면은 효과 발생 이후
못 갖추면은 무효라고 부른다 해서. 그래서 이 효력요건을 배웠는데 먼저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요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까?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는 의사표시 아닐 것,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 목적은 확정되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에다 사익 가능성이 있을 것. 이런 효력요건을 갖춰야지 효과 발생 유효가 되고 효력요건 못 갖추면 무효다. 문제는 당사자 관련 효력요건은 우리 시험범위에 직접 들어간 건 아니지만 구조상으로 이걸 모르면 이걸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프린트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 여기 입문서에도 이게 개념 정도는 쓰였으나 그거 가지고 공부 못하니까 프린트물 10번 이상 읽을 것. 그 다음 밑에 두 개가 이제 효력요건에 해당이 되고 요거는 우리 시험에 들어갔는데 요걸 지금까지 아웃라인을 우리가 쭉 개관을 해봤다면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그러면 이 효력요건을 다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시험범위에 안 들어간 것 프린트물 통해서 들어간 것 요 입문서를 통해서. 그러면 효력요건을 다 배우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민법에 대한 기초는 닦았다. 민법 시간에 뭘 배우고자 하는지는 알았다. 명함 내밀어도 돼요. 명함 내밀어도. 다만 이제 여기서도 지나가는 길에 이제 신경 좀 써야 될 것이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는 언제나 무효가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골라보자. 딱 3개가 있어. 여기 당사자의 효력요건 중에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 나머지는 다 무효사유야. 행위능력을 갖춘 자야 되는데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제한능력자 법률은 취소사유죠. 그 다음 의사표시 일치해야지 효력요건 갖추고 효과가 생기는데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109조 착오하는 의사표시 취소사유죠. 그 다음에 하지 않는 의사표시 아니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의사표시 110조 사기강문 의사표시도 취소사유죠. 요 3개가 취소사유야. 나머지는 싸그리 무효사유라고. 미리 이런 것도 점검을 좀 해두시라고 말이야. 이거 다 배웠죠. 이렇게 취소사유라고. 그래서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건 다 무효사유이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요 3개가 있다. 당사자의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사유고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109조 착오하고 110조 사기강박이 취소사유다. 나머지는 무효사유다. 지난해 정리했다고 하고. 그럼 여기까지 마스터했다는 거. 그런 다음에 교재를 보면 이제 법 조문을 보면 법전 순서인데 대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책 순서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표를 하나 주면 여러분들 개관을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저처럼 민법전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배운다. 이렇게 줄기 잡아가면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옛날 이런 것도 발표를 다 시켰는데 저한테는 옛날 이런 건 안 통했어요. 내 돈 주고 내가 공부하는데 당신이 왜 공부하라 말하고 막 그러냐. 그럼 제가 바로 전부 돌려보냈어요. 바로 환불해서 돌려보내버렸단 말이야. 제가 학원을 했던 서울에서. 그러니까 합격률이 엄청 높았어요. 그때 1, 2차 동차 합격자들이. 지금은 이제 글을 쳐줘도 안 되고 그냥 집에서 연습은 해보라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효력요건 끝났다. 법전 순서가 대리가 나왔다 말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효력요건 이게 핵심 요구에 마스터한 상태에서 왜 대리가 나오느냐 그 이유를 깨우쳐야 된다 말이야. 지금 대리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다. 내 토지 병이란 애한테 매가고 싶은데 나는 엄청 공사다망 바쁘다. 그래서 믿을만한 친구에게 네가 내 대신 땅 좀 팔아라 이런 거에 대리권이라고 했죠. 대리권을 주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대리권 수여한자, 갑 이런 애를 명칭을 우리가 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이제 어른 대리인 걸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는 지가 소유자는 아니니까 나는 갑 대리인 의리요. 이 말이죠. 나는 얘 대신해서 계약 체류를 왔어요. 그 의미겠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갑의 토지에서 상대방, 요 병 매수인을 상대방이라고 부르고 얘하고 이제 매매계약 체결하는 거렇게. 그러면 명칭, 본인, 대리인, 상대방 요 매매계약을 대리행위라고 하고 그럼 이제 계약 체결은 요 대리인이 상대방과 머리 맞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의 파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러면 이 대리행위 매매로부터 발생이 된 모든 법률 효과 권리무는 누구한테 가느냐
여기 본액의 기속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토지 소유자로서 계약 체결은 얘가 대신했지만 당사자는 얘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 본인이 부담하고 돈도 얘가가 돼야 되겠죠. 대금 지급 조건 본인이 갖고 이 대리행위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권리무는 본액 기속이 된다. 이게 대리제도. 이렇게 이 대리에서도 이제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둘 것이 이 대리 종류에서 이제 임의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임의 대리는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발생하는 걸 임의 대리고 바로 칠판에서 하래. 이 본인이 땅 팔아달라 이렇게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임의 대리 그래요. 이에 대해서 법정 대리는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한 게 아니고 본인의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이 글자 그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걸 법정 대리 그래요. 우리가 제한 능력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갑이 18세 미성년자다. 얘는 토지 소유는 할 수 있지만 권리 능력자니까 직접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못 된다. 그랬을 경우에 요 갑이 자 1차적으로 법정 대리는 친권자라 그랬죠. 요 친권자의 부모가 미성년자 갑을 대리해서 갑의 토지에 대해서 미성년 소유해서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이야기인데 요런 게 흔히 말하는 법정 대리인데 요걸 보면 친권자가 왜 대리인이 됐느냐. 미성년자 자식놈이 친권자 부모에게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직접 계약처를 못하고 부동산 매매가 뭔지 모르니까 아빠 엄마가 나 대리해 주세요. 대리권 수여한 적이 있다냐. 그걸 묻고 있다 말이야. 없다 그 말이야. 그럼 왜 대리인이 됩니까? 우리 법은 상식이니까 미성년 자식놈 이름 친권자 부모가 가장 잘 돌보니까 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 민법 규정에다가 아무래도 친권자 당신이 대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 그 말이야. 이런 거를 법정 대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이걸 딱 감을 잡고 임의 대리 본인의 의사에서 대리권이 발생 법정 대리 그 반대. 문제는 임의 대리에 관해서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야. 시간 중간중간 내가 사적 자초원칙을 자주 언급을 하는데 이 사적 자초원칙이 사법에 있어서 우리 민법은 사법이죠. 민법에 있어서 최고 기본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이 사적 자초원칙이라고 하는 거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한 의사에 따라서 스스로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사적 자초원칙 그래요. 또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민법 규제 사적 자초에 자주 나오니까 애우란 소리 아니고 감을 잡고 있으라는 거야. 갑이 건물 소유자예요. 우리 법에서는 이 자연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느님 다음으로 존엄한 존재라고. 법의 세계에서도 인간을 이제 다루는 건데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사회 규범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법 이론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옛날에 소시적 국민율 시간에 성선설 성악설을 배웠을 건데 그거하고 똑같이 요 인간을 좋은 사람으로 평가할 것이냐 싸가지 없는 평가에 따라서 논리가 달라진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 일단 하느님 다음으로 존엄한 존재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고. 그러면 이 갑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길이 뭐냐. 그냥 쉽게 말하면 얘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고. 따라서 건물 소유자면 건물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얘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 건물을 매각할 것인가 임대할 것인가 증여할 것인가 모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해요.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 중에서 매각했다고 의사결정했다면 결정한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매수인 선택하고 매매대금 결정하고 자유롭게 매매가 체결할 수 있고 임대하겠다고 의사결정했으면 자기가 결정한 의사에 따라서 상대방 찾아와서 월세 얼마로 하고 자유롭게 임대계약 체결하고 결정한 의사에 따라 스스로 법률관 경선에 나갈 수 있고 이런 거를 사적 자초원칙 그래요. 이때 이 사적 자초원칙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곧 우리가 중개사 민법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법률행위다 그 말이에요. 이 사적 자초원칙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법률행위다. 옛날에 이제 이것 자체가 시험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저게 너무 기초다 그래서 안 물어보면 이제 빵점 수두룩 하겠지만 기초가 안 돼서 공부한 사람 많으니까 아주 쉬운 이야기야.
보세요. 얘가 지금 건물 소유자다. 그러면 모든 의사결정 자유롭게 하는 거. 내가 했다고 의사결정했다. 그러면 결정은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매매계약 체결하고, 임대하겠다고 의사결정했다. 그러면 결정은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증여하겠다고 의사결정했다. 자유롭게 증여계약 체결하고. 그럼 이 계약과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법률 행위라고 부른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결정 의사를 구체적으로 뭐를 통해서 실현시키고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면, 매매하겠다고 의사결정했으면 결정을 했었다 매매계약 체결하잖아요. 그럼 얘가 결정한 의사는 계약을 통해서 구체로 실현되지 않냐 그 말이야. 매매도 계약이고 임대차도 계약이고, 따라서 이 계약 같은 법률 행위는 얘가 어떤 의사를 결정했을 때 결정한 의사를 구체로 실현시키는 수단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야. 이 사적자 존책 민법을 최고 올린 실현시키는 수단이 법률 행위고, 이 법률 행위가 중개부 대상이고, 우리 중개사 민법은 요 한 줄 배우는 것이 중개사 민법 전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라 그 말이야. 다시 우치로 돌아와서 방금 임의대리 법정대리를 가르쳐줬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런 임의대리 내 땅 팔아달라, 이런 임의대리는 흔히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임의대리는 사적 자체를 확장해주는 사회적 작용을 하고, 법정대리는 사적 자체를 보충해주는 사회적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로. 무슨 이야기냐? 자, 여기가 갑이 미성년자다 그 말이야. 그럼 증권자가 법정대리인이에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니까, 이외에 피성년후군인 피한정후군도 있겠죠. 제한 능력자니까 직접 매매계약 체결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자의 뒤떨어지는 정신 능력, 사무처리 능력을 누군가가 보충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증권자 같은 법정대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정대리인이 이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 뒤떨어지는 일처리 능력을 보충해서 계약 체결한다. 이게 법정대리라고 말이에요. 이런 걸 이쁜 말로 포장해서 사적 자체를 보충해주는 작용을 한다. 법정대리는 제한 능력자의 뒤따르는 일처리 능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스토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임의대리는 얘 본인도 능력자예요. 내가 바쁘지만 않으면 직접 상대방하고 계약처리도 상관이 없는데, 현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복잡 전문화가 되간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일처리 다 뭐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럴 때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처리 맡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임의대리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런 임의대리는 이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활동 영역, 내가 바쁜 거 직접 매매 못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한정된 활동 영역이 이 임의대리를 통해서 보다 더 확장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런 거를 임의대리는 사적 자체를 확장해주는 사적으로 한다, 요리 이야기로. 그러면 답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 법률행위에 관한 기초 효력요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법전 순서가, 책 순서는 법전 순서인데 왜 대리가 나왔느냐? 요 대리 제도가 이 사적 자치를 임의대리 확장해 주거나 또는 법정대리 보충해 주는 사회적 작용을 하니까, 대리 제도는 이런 사적자 존재 실현시키 수단 법률행위 안에서만 대리가 허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법률행위는 기초가 끝난 다음에 대리 제도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알아들으면 좋은데 아직 못 알아들으면 이런 이야기야.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민법은 실처법이라고. 그러면 각각을 두 사람이 토지 매매를 했다. 매매로부터 생기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걸 배우는 것이다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뭘 전제하고서 민법 공부를 했느냐? 요 갑이 토지 소유자요. 얘가 직접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를 전제해서 이 한 줄을 공부를 한 거야. 당사자가 직접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권리무가 발생이 됐다. 요걸 배운 거라. 이게 우회동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뭐한 경우 바쁘다 그 말이야.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자, 병이란 놈이 대리인하고 바쁘다. 그러면 임의대리를 통해서. 얘가 제한 능력자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법정대리.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권리무는 누가 갖고? 내가 갖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야. 내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 권리무를 체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내가 직접 뭐한 경우, 위에 줄에 지금까지 배운 거, 내가 직접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권리무 체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내가 바쁘거나 그러면 임의대리,
그 다음에 일치 능력이 휘떨어지면 무슨 대리? 법정 대리. 타인을 통해서, 대리를 통해서, 대리인이 대신 계약처를 하면 돼요. 내가 직접 계약처는 게 아니고 대리를 통해서 계약처고 권리물은 누가 갖고? 내가 갖고. 이런 방법이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요게 끝난 다음에 요게 나오는 거야. 줄거 잡았나요? 순서만 잡으면 누구나 저처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민법은 그냥 공부 안 해도 80점 나와. 줄거리 딱 잡고 법전 순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걸 공부해도 여기서는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요것만 껴붙이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권리물 취득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사람이 바쁘거나 일치능력이 뒤떨어지면 타인을 통해서 계약 체결함으로써 권리물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그걸 배우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리제도예요. 이렇게 두 가지 나누어서. 그러면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대리의 다 가르쳐 들었고, 그 다음에 대리 그 도표가 이런 거예요. 대리 공부도 이제 요 순서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대리의 상명관계다. 그래서 요 나중에 대리 공부하면 책이 한 30페이지가 돼요. 대리는 워낙에 실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집중도 출제가 돼. 요즘에 왜 대리가 시험에서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냐 그러면 생각을 하면서 공부해요. 제가 생각 없이 선생님 막 안기시고 주지침금 하면은 실력이 안 늘어. 요 대리제도는 출제비가 높아지고 앞으로 갈수록 많이 활용이 돼. 왜 그러겠는가 생각을 해보죠. 자, 임의 대리. 개인이 아무리 똑똑한다 하더라도, 자, 얘가 그 똑똑한 의사예요. 의사. 얘 법 몰라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 매매하자. 누구한테 맡겨야 돼. 아무것도 모르니까. 진짜 의사들 법에 대한 무자. 내가 겪어봐서 알아. 또 이게 또 동영상 보고 의사들이 또 데모를 우리 학원 앞에 올라가 모르겠는데 의사들이 볼 일 없겠죠. 법에 대한 무식한 놈 무지 많아. 아무리 똑똑한 모든 일체 다 뭐하는 거야 이게. 각종 전문가가 되니까. 중급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변호사도 마찬가지. 요즘에 변호사가 여러분보다 실력이 훨씬 더 뛰어난다. 법 실력이. 얘들이요 모든 법 다 몰라. 이것도 전문화가 어때? 의료 전문, 그 다음에 교통사고 전문 이런 식으로. 뭐 빌딩 뭐 전문 이런 식으로. 뭐 형사사건 전문 이런 식으로. 중개업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여러분 중개업 돈 벌고 싶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걸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전문 분야 선택해야 돼. 아파트 중개냐, 아니면 단독이냐, 토지냐, 이거 나누어서 이렇게. 아니면 나는 경공면을 주로 전문을 할 것인지, 이거 분야마다 공부를 엄청 하셔야 돼. 깊이 있게. 그러면 못 버티신다고. 따라서 갈수록 요 임의대를 많이 행해질 거라고. 그 다음에 법정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제한능력 강의할 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옛날은 이 제한능력 제도가, 자,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은 치매가 걸리셨다고. 치매가. 근데 아버지가 하루 종일 막 그런 건 아니고 순간순간 정신을 오락가락 하시고 막 이래요. 그런데도 법원에 우리 아버지가 조금 치매 증세가 경증이니까 항정 후견 개시 심판 내려서 좀 심하면 성령 개시 심판 청구를 안 했다고. 집안 망치. 아버지한테 죄송스럽다고 안 했다고. 근데 요즘에는 국민들의 학력수준이 높아가다 맨날 반만 축내고 있는 새끼들 무지하게 많은데, 졸업장만 다니라고 대학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기나 고등이나 대학 가잖아. 기나 고등이나. 올해 옛날에 지금의 60대 70대 이분들이 참 똑똑하신 분들 많네. 초등학교만 졸업해서도. 옛날에는 집에 돈이 없기 때문에 상급학교를 못 가서 초등학교만 갔는데, 이분들이 독서를 많이 하셨어. 사람의 지적 수준은, 이런 말도 자주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지적 수준은 졸업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독서에서 나와요. 독서에서. 네?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도 책을 옛날 어르신들은 많이 읽었다고. 이분들이 요즘에 대학교까지 나온 애들 훨씬 더 지적 수준이 높아요. 논리력 사고력도 높고. 내가 강의해봐서 알아요. 네? 저도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제가 초등학교 나와서 응원한 거 아니고 저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졸업장에서 지적 수준 나오는 거 아니라고. 독서에서 나와. 독서에서. 책을 많이 읽어야죠. 따라서 지금 국민들 학력수준 높아지고 뭐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우리 부모님이 치매 걸렸다 근데 재산은 시골에 땅 같은 게 많다. 그러면 요거 잘못하면 날린다. 그러면 한정우 게시판 내려다가 청구하자. 이게 죄송스러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 재산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보면 이런 심판한 사건이 해년마다 몇백 건씩 늘어나요. 나 몇 년 전에 통계 1000건이 넘었더라고. 그러면은 법정 대리도 어째요? 갈수록 제한 능력자가 많다. 그 말은 뭐예요?
법정대리 갈수록 활성화 된다는 소리예요. 그 대리제도는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옛날보다 훨씬 더 활용 빈도가 높아졌다는 거야. 그러나 시험 출제비도 높아지고 문제 수준도 난이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여기에다 전적으로 투자를 여기 그 앞에 보면은 대리는 뭐 두세 문제 나온다고 아주 비중이 낮는 것처럼 해놨는데 비중이 제일 높아 대리제도가. 얘가 그런 역사적 이름 베이킹을 몰라서 이 책선 애가 그렇게 엉터리로 써놨을 뿐이지. 따라서 이제 요 대리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공부할 때 책의 기본서만 30-40페이지 자세히 쓰였어요. 판례도 엄청 나오고. 근데 공부할 때도 대리 선명하게 이 순서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라고 이렇게. 자, 방금 이제 얘가 토지 소유자다. 땅 팔아다 대리권 줬다. 그럼 얘가 본인이겠죠. 얘가 대리인이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나는 갑 대리인으로요. 내가 소유자 아니기 때문에 이 토지가 내 것으로서 내가 매매한 거 아니니까 나는 시다발이다. 얘 대신해서 매매한다. 이걸 표시해 주라는 거죠. 이런 거를 바로 뒤에 나오지만 현명지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갑의 토지에서 병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이렇게.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대리권이 문제이니까 첫 번째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로서 대리권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끝나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계약 체결, 대리 행위가 행해지잖아요. 그래서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로서는 대리 행위에 관해서 이제 두 번째로 공부를 딱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약 체결은 요 두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부터 벗어나는 모든 권리문은 누구한테 가느냐? 본인에게. 이 사람이 이제 매도인의 개당이 되니까 당사자요. 소유 권리문 부담하고 대리 채권 갖고 반대의 권리문은 요 병 상대방이 매수니까 얘한테 반대의 권리문 법률효과는 얘한테 기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 효과의 기속이 문제가 되니까 책도 이제 어느 책이든 정상적인 놈이 책을 썼을 것 같으면 요 순서에 따라서 대리에 관해서 책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먼저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대리권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대리권이 뭐냐, 대리권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끝나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로서 대리 행위에 관해서 책에 설명이 되고 끝나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로서 법률과 기속에 관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좀 가장 핵심은 요 대리 행위예요. 여기 이제 중점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도표가 나오는 거니까 갑 본인 그다음에 병을 여기서는 대리라고 해놨죠. 병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도 순서대로 하는 게 많을까. 보통 이제 시험에서도 갑 본인, 을 대리인, 병 상대방 이렇게 하면 좀 순서대로 찔쭉박쭉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병을 대리인, 을을 상대방에 나눴죠. 그다음 본인과 이제 대리인 사이는 대리권이 문제가 되고 대리인과 상대방 대리 행위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리 효과, 요게 이제 법률 효과를 말해요. 이 매매로 생기는 법률 효과. 요렇게 간다. 요게 이제 설명이 됐어요. 요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 이야기고. 거기 대리권에서도 대리권을 발생하는 법정 대리권을 발생하는 법률 규정 한 줄 써졌죠. 요거는 이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이해할 때는 미성년자고 친권자 이런 거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은 안 나오고 이해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임의대권을 발생하는 수권행위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줄 숫자를 써가지고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다. 그 이야기야. 임의대리는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발생한다. 요거를 이제 단어로 압축시켜서 수권행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임의대리 법정대는 감을 좀 잡아 놓으셔야 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고생 많이 했네.